쳤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했고 피해자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직 젊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고개를 든 제 눈앞에는 20년 전 제 남편을 거짓말로 몰아 공장에서 쫓아낸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 우리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몰고도 아무 일 없단 듯 살았죠. 세상 좁죠. 이제는 아들이 제 앞에 오네요. 청소는 잘하고 있어요. 나름 뿌듯하네요. 그는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이번엔 제 아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박정숙은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기업 공장 주차장은 잿빛 하늘 아래 눅눅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공장 굴뚝에서 올라온 먼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그녀의 무릎을 서서히 적셨지만 몸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못했죠. 손에 쥔 얇은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분 누구야? 모르겠네. 피해자 쪽인가 봐. 정숙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체면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비서가 형식적인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박정숙 씨 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정숙은 묵묵히 일어나 두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며 따라갔습니다. 죄인이라도 된 듯 발소리를 죽였지요. 본관 3층 회의실은 두툼한 원목 테이블과 가죽 의자, 천장에서 내리쬐는 간접 조명 때문에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낡은 신발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숙은 앉지 않고 허리를 굽힌 채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직접 사죄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합의금을 담기엔 터무니없이 얇은 봉투였지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회의실에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짧게 깎인 백발, 도톰한 눈썹, 비웃는 듯한 얇은 입꼬리였어요. 20년 전 남편을 공장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잘 지내나? 이름이 뭐였더라? 이재호. 그 사람 맞지?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의 말은 예전의 상처를 곧바로 깨웠어요. 예전에 그 사람 일 잘했지. 근데 어쩌겠어. 사고 한번 잘못 치면 다 날아가잖아. 이제 와서 보니 아들도 비슷한 길을 가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제 아들은 아직 젊습니다. 실수였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장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 흔들었습니다. 이걸로 내 아들이 받은 피해가 사라질 것 같아? 당신네 예전에도 그랬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숙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무릎을 파고들었고 양손이 자신의 무릎을 꼭 감싸며 떨렸습니다. 사장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피나 가져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 20년 전의 한 장면이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공장 앞에서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던 그날이요. 그때도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못한 채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군요. 또다시. 정숙은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냉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배어나온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지난 장면이 그대로 이어진 듯 회의실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장은 가죽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어 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금태 안경을 밀어올리며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때도 이랬지. 당신 남편이 공장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내가 그걸 지켜보던 게 벌써 20년 전이네. 정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작업복을 입은 채 정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번쩍 스쳐 지나갔어요. 찢어진 종이와 울먹이는 목소리, 그날의 바람까지도 되살아났습니다. 그 일은 잊은 줄 알았어요. 사장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 합의서에 사인해 줄게.
대신 우리 집 청소 좀 해줘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달이면 될 거야. 정숙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청소요? 왜 싫어? 싫으면 그냥 아들 교도소 보내. 난 상관없어. 정숙은 손을 떨며 합의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개인적 조건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질까 두려워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사인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하면 아들은? 물론이지. 당신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지키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은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살려야지. 당신도 그건 알잖아. 정숙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그땐 남편이 무릎 꿇었고 지금은 내가. 사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오면 돼. 우리 집 주소는 비서가 알려줄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이 길게 늘어졌어요. 회의실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장 굴뚝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의 속으로는 울음과 분노가 함께 치밀었지만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숙은 합의서를 가슴에 꼭 안고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두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힘이 쭉 빠졌어요. 머릿속엔 그땐 남편이 무릎 꿇었고 지금은 내가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지요. 허름한 벽지와 깜빡이는 전등 아래에서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된장국과 김치 접시 그리고 낮에 받은 합의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개인적인 조건 이행 시 합의 성립이라는 문구가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니, 그 집 청소까지 하셔야 해요? 며느리 윤서진이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 정숙은 잠시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서진아, 나도 자존심 있어. 하지만 이건 명줄이야. 우리 집이 살려면 내가 해야 해.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젓가락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알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현우도 아버지 일로 상처가 많은데. 정숙은 손에 합의서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현우가 아버지처럼 살게 둘 수는 없어.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 작은 방에서 손주 현빈의 웃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에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다. 서진은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몸만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도 어떻게든 도와볼게요. 정숙은 물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서류 우리 집 명줄이다. 그녀는 합의서를 다시 펼쳐 식탁 위에 곧게 펴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개인적인 조건 글자를 짚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허름한 전등 불빛이 종이 위에 떨어지며 반짝였어요. 내일부터 시작이다. 끝까지 버틴다.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 굳은 결심이 스쳤습니다. 창밖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자 방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박정숙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고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품에 안은 채 서울 강남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사장 백만식의 집 앞 큼지막한 대문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깎아놓은 듯한 조경과 흰 대리석 계단, 유리창에 반사된 아침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됐다. 나 하나쯤이야. 못할 게 뭐 있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호텔 로비처럼 반들거렸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입구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명품 구두들 사이로 정숙의 낡은 운동화가 겉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요. 그때 소리 없이 나타난 사장 아내가 손짓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끝으로 방향만 가리키는 그 차가운 제스처가 있었어요. 부엌부터 거기 바닥이 끈적하더라고.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걸레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왔어요. 현관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발소리, 사장 며느리, 윤서진의 발걸음이었죠. 어머, 이쪽은 그냥 대충 닦으셔도 돼요. 무릎 괜히 까지실라. 그런 일 하시기엔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걸레가 대리석 위를 지나가며 뽀득뽀득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비칠 만큼 바닥은 반짝였지만 그녀의 속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정원을 지나가며 말을 나누고 있더군요. 저 사람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백 사장님이랑 뭔가 사연이 있다던데? 그러게. 그냥 도우미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분위기가. 정숙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척 손걸레를 다시 집었습니다. 체면이 뭐라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닦고 또 닦았어요.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바닥이 아니라 땅속도 기어 다닐 수 있지. 대리석 바닥 위에 맺힌 땀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얼얼하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정원 끝 벤치를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지만 그녀는 그 따스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이 집을 나설 땐 내가 이긴 사람이 돼야지. 그녀는 다시 바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창밖의 수군거림과 냉랭한 시선, 말 없는 조롱이 등을 짓눌렀지만 정숙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집 현관을 들어섰을 때 정숙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낮 동안 대리석 바닥을 닦느라 무릎이 욱신거렸고 손바닥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은 채 그대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앞치마도 가방도 벗지 않은 상태였지요. 조용한 방 안 어스름이 스며드는 작은 창문 사이로 먼지들이 느릿하게 떠다녔습니다. 정숙은 장롱 옆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손도 대지 않고 구석에 밀어두었던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 다 쓴 수첩, 희미하게 색이 바랜 손목시계, 그리고 한 장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걸 왜 이제서야 봤을까? 손끝이 봉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펼친 편지지 위에는 익숙한 문장들이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정수가 이 편지를 쓸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모르겠지. 오늘 인사팀에서 통보를 받았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태만이지만 너도 알 거다. 내가 반대한 건 비자금이었다. 격리실을 통해 수상한 돈이 오가는 걸 봤고 백 사장에게 말했지. 그때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하더라. 결국 날 몰아낸 거다. 나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한 죄밖에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정직하게 살아라. 아빠는 그걸 지키다가 졌지만 부끄럽진 않다고.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끝이 편지지를 꼭 쥐었어요. 글씨는 흐트러졌지만 문장의 끝은 분명했지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고 번져가는 먹물이 남편의 목소리를 삼켜갔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지. 그래도 난 이제라도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던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고 그 위에 천조각을 덮었어요. 이번엔 내가 지킬게. 당신 못 가지. 아들도 이젠 내가 붙들 거야. 바깥엔 저녁 종소리가 울리고 작은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정숙은 조용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사장의 집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원형 술상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양복 차림의 남자 넷이 반쯤 기운 잔을 앞에 두고 앉아있더군요. 고급 양주의 그윽한 향이 공간을 은근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육회와 치즈, 수입 과일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안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잔을 닦는 행주가 쥐어져 있었죠. 사장은 등받이에 기대어 잔을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 아주머니, 보기보다 손이 야무져. 요즘 사람들은 보기 드물게 조용하고 또 충성스럽다니까. 집에 일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럼, 근데 말이야, 이분, 우리 공장 다녔었어. 옛날에 말이지. 아, 진짜요? 사장은 술 기운에 취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거기서 일하다 잘렸지. 그것도 내 손으로. 어허, 세상 좁지 않나. 지금은 대신 갚고 있다네. 아주 가슴 뭉클한 가족이지. 뭐,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잔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어휴,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그걸 참고 일하시다니. 참을 게 뭐 있어. 어차피 예전 일인데 다 지나간 거지. 근데 말이야, 가끔 저런 사람들 보면 웃겨. 자존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미련한 건지. 다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잔을 쟁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누구 인생엔 평생 남아요. 기억이란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거실 안의 공기가 뚝 멎었어요. 웃던 손님들도 멋쩍게 잔을 내려놓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장은 헛기침을 하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허, 그러게. 나도 예전 일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 아주머니 속이 깊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지. 정숙은 대꾸하지 않고 쟁반을 안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등이 천천히 거실을 빠져나갔어요. 사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옛날에 그 남편 놈이랑 똑같단 말이지.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방법원 2층 복도의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벽과 대리석 바닥이 만들어내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엔 아들이 중학생 때 열쇠고리에 달아두었던 녹슨고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눈에 띄지 않는 것들만 모여 조용히 웅크린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벌 받으면 안 돼. 준호는 그냥 실수였어. 대기실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먼저 걸어 나오셨습니다.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신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한쪽 벽에 기대고 계셨어요. 피고 측 보호자분 입장하셔도 됩니다.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시며 일어나셨습니다. 법정안은 생각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판사석 앞 피고석에 서 있는 준호는 흰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했지만 얼굴은 며칠을 못 주무신 듯 창백했어요. 피고는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피고 측의 성실한 사과와 보상 시도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정숙의 가슴에서 미세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작게 울먹이셨습니다. 준호는 그 상태로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하나둘 나가셨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서셨습니다. 며느리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던 길목, 기둥 옆에 누군가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반쯤 느슨하게 푼 채였고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어요. 아이고, 재판이란 게 원래 그래요. 차갑고 딱딱하고. 정숙은
그의 얼굴을 외면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앞을 가로막듯 걸음을 옮기셨지요. 근데 말이죠. 그거 아세요? 내가 사인 한 장만 하면 그 집 아들 바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신 채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알아요. 사장은 짧게 웃으셨습니다. 청소는 잘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태도 보기 드물어요. 미련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숙은 손에 쥔 녹슨 열쇠고리를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지요. 사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도 알아요. 사장은 눈을 찡그리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 질 거예요. 그 말에 사장의 입꼬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솥 주머니를 두드리며 등을 돌리셨지요. 정숙은 로비 한켠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틈에서 그녀는 손에 쥔 녹슨 열쇠고리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준호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참고 있던 울음을 삼키는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정숙은 그대로 안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은 아직도 뻐근했습니다. 손에는 녹슨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열쇠고리였지요. 준호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길을 찾을게. 방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쓰던 책상 한쪽 모서리는 달아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더군요. 정숙은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연필, 낡은 수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책상 밑으로 내려가다 작은 금속에 손끝이 닿았어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 손가락 2마디만한 녹슨 열쇠였어요. 희미하게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옆 바닥을 살피던 정숙은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덮인 작은 금고였지요. 이 열쇠, 설마.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가 맞았어요. 금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안에서 종이봉투 몇 개와 두꺼운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회계자료와 거래명세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너 곁에 없겠지. 100만씩은 공장 자금을 사적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 나는 그걸 막으려 했고 그래서 잘렸다. 이 자료는 내가 몰래 복사해둔 것이다. 혹시 너나 준호에게 필요할지 몰라서.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당신 그냥 묻혀있지 않았구나.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비자금 거래 명세서와 계좌번호, 날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필체가 페이지 끝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알 수 있어. 당신이 왜 그렇게 당했는지. 편지 끝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금고 앞문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지요. 걱정하지 마요. 나라도 이걸 묻어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준호도 당신도 내가 지킬게.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보다 단단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방 앞먼지 냄새 속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빗방울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떨어졌습니다. 100만식 자택의 넓은 정원은 물에 젖은 나뭇잎과 풀잎 냄새로 가득했어요. 정숙은 레인코트를 걸치고 무릎을 꿇은 채 현관 앞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걸레를 쥔 손목에는 묵직한 통증이 내려앉아 있었고 물과 흙이 섞인 걸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고무장갑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바닥엔 낙엽이 빗물에 눌려 붙어 있었고 작은 구멍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말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등 뒤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사이로
규칙적이지 않은 발소리가 섞여 있었죠. 누군가 우산 없이 정원으로 걸어 나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우아한 회색 원피스 차림의 긴 머리는 비에 젖어 어깨에 들러붙어 있었고 두 눈에는 무언가 갈피를 잡지 못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걸레를 물에 헹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 비 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에서 흙탕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강윤재예요. 그 이름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사장 아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조용히 떨렸다가 곧 닫혔죠. 그분 예전에 우리 남편 회사에 계셨던 분이죠?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20년 전 관리팀장으로 있었어요. 사장 아내는 이마를 손끝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려 했습니다.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회계 쪽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저도 들었어요. 윤재 씨가 내부 고발 같은 걸 했다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려왔어요. 사장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죠.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정숙의 등 뒤에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걸레를 조용히 짰습니다. 걸레에서 물이 또르르 흘러 대리석 위에 한 줄기 진한 자국을 남겼어요. 이젠 기억이라도 시작되는 건가요? 머리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젖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시장의 골목길은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김치 봉지를 양손에 든 정숙은 땀이 이마에 맺힐 만큼 빠르게 걸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아직 축축했군요. 파란 천막 아래선 좌판 상인들이 수박을 썰고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골목을 지나 시장 끝자락 쓰레기장 옆 골목에서 리어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폐지 더미 위에 삐딱하게 얹힌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묻고 있었죠. 그 순간 그의 옆 얼굴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짙게 그은 눈가주름 사이로 놀라움과 민망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씨는 손에 쥔 끈을 풀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숙은 김치 봉지를 들어보이며 말없이 웃었죠. 지인 가게에 김치 좀 주고 가는 길이에요. 박 씨야말로. 박 씨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지 줍고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요즘엔. 정숙과 박 씨는 말없이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그 일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박 씨. 윤재 형님, 그 사람 그런 분 아니었다는 거 우리 다 알았어요. 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우린 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말했으면 우리도 같이 잘렸을 거예요. 다들 애들 키우고 있었잖아요. 정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땐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박 씨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늘 찝찝했어요. 요즘도 그 생각이 나요. 형님, 혼자 그렇게 잘리고 그 뒤에 그래서요? 몇 명 아직도 연락돼요. 그때 같은 부서에 있던 양, 과장, 조기사 다들 아직 그때 말 못한 거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말 나중에 한 번만 다시 해줘요. 박 씨는 입을 다물고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예? 지금 말고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 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박 씨는 입을 다문 채로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오면 저 먼저 나설게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씨, 고마워요. 이 말 듣는데 20년 걸렸네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의 뒷모습을 향해 그는 마치
오래된 빚을 갚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엔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시장의 한가운데 오랜 침묵이 다시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낮은 회색 하늘 아래 시장 골목을 지나 돌아온 정숙은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봉지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놓으셨어요.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냉기가 정숙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방안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서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기척을 알아차리셨어요. 엄마,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김치 봉지를 정리하셨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거실을 채웠어요. 왜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해요? 목소리는 떨렸고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사고 쳤잖아. 근데 왜 엄마가 굽혀요? 정숙은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닫고 조용히 식탁에 앉으셨어요. 아들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거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외쳤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윤재의 얼굴처럼 말없이. 그 눈빛에는 원망도 눈물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그리고 참는 눈이었죠. 지금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들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려 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키고 싶은 건 그거 하나야. 아들은 문고리를 쥔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가 고요한 집안을 적셨어요. 그리고 이내 문이 탁 하고 닫혔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은 정숙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사이로 그녀의 가슴속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못 봤지. 정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커피잔이 탁자 모서리에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툭 소리를 내며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짙은 갈색 커피가 대리석 바닥 위로 쫙 퍼졌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거실에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네요. 눈썰미도 예전 같지 않네. 걸레 어딨어요? 청소하러 온 거 아니었나? 정숙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구석에 놓인 청소통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고쳐매고는 낡은 헝겊걸레를 손에 쥐었어요. 그는 의자에 팔짱을 끼고 기대에 앉아 흥미롭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당신 남편이 그날 회의실에서 무릎 꿇던 거 기억 안 나? 정숙은 걸레를 바닥에 얹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피부를 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무릎 관절이 뚝 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 눈빛 아직도 기억나. 나한테 사정하는 거 꼭 개처럼 엎드려서. 지금 당신이 딱 그 모습이야. 기가 막히지? 걸레를 누르던 정숙의 손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사장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커피 자국을 따라 걸레를 밀고만 있었죠. 참, 성실하긴 해. 이래서 내가 사람을 쉽게 못 자르는 거라니까. 어떻게 이건 또 쏟을까? 내일도 일하러 올 거지? 정숙은 손을 멈추지 않고 닦아냈습니다. 걸레는 점점 커피색으로 물들었고 손등에는 가느다란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사장은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네요. 무너지긴 누가? 난 그대로 있는데. 지금처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걸레를 한 번 더 짜고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모든 행동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끝에 닿는 것은 단순한 커피 자국이 아니었죠. 20해 전의 더러운 기억, 참아온 억울함, 삼켜야 했던 졸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닦아내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걸레를 청소통에 담았습니다. 손목이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아무 얼룩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낮 11시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뿌연 햇살이 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CT 필름과 혈액 검사 결과가 놓여 있더군요.
의사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표정은 신중했습니다. 아, 최대한 6개월입니다. 이식은 어렵고 항암 반응도 미미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 위에 놓인 종이컵 안의 물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혹시 연락해 두셔야 할 가족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준비할 건 제가 하죠.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을 때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피부는 청백했고 눈 밑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립스틱을 꺼내려다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사장의 자택입니다. 2층 안방은 이미 밤 기운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장은 술 기운에 취해 코를 골며 누워 있었습니다. 미령은 침대에 걸터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그녀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감춰두었던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엉성하게 접힌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죠. 회계 용어로 가득한 종이들, 다단계 구조의 기업 흐름도, 그리고 은행 계좌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앉은 채로 천천히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문서 끝에는 남편의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발기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내가 이제 와서 그녀는 이불을 들쳐 봉투를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1층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서재문을 잠가버렸고 복사기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복사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빛 아래 붉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녀는 그 봉투를 다시 가슴에 품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걸 건넬 사람이 있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거실 한켠 노란 조명을 등지고 혼자 앉아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유서처럼 보이는 수첩 한 권을 꺼내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자 손끝에 힘이 실렸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 내가 아무 말 없이 살았던 게 더 무섭네요. 그 아주머니, 그분한테 가야 해요. 그분 아들은 살려야죠. 그녀는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입술 위에 번지던 얇은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거실 너머에서 사장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또 건강식 아니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곰탕 할게요.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정숙은 걸레를 든 채로 정원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장 부인이 오늘은 햇살 드는 티룸으로 직접 부르셨더군요. 정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유리 탁자 위에는 갓 우려낸 녹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쭈뼛거리며 반쯤만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사장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당신 남편 윤재 씨 말이에요. 그 이름에 정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죄 없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사장 아내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몰래 꾸린 비자금 문제를 알고 회사 내부 감사팀에 이야기했죠. 그걸 막으려고 누명을 씌웠어요. 도둑으로 공금 횡령이라고 거짓 증언까지 만들고 그날 집에서 싸웠어요. 전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식구 다 망해라고 소리치더군요. 그 뒤로 전 입을 다물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듯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왜 이제야? 저도 벌 받아야죠.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그걸 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숨기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살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두 여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녹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잦아들며 방 안은 고요에 잠겨 있었어요. 사장 아내는 손을 뻗어 정숙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 꼭
가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장 아내의 손이 서서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해고되고 나서도 말 안 했어요. 저희한텐 그냥 일이 줄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말하면 저희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다 안고 갔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사장 아내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근데 오늘 처음이에요. 누가 그 사람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해준 거. 사장 아내의 입가가 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잠깐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창틀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당신이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그걸로 됐어요. 두 여인의 손은 작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오래 묵은 원망과 후회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오후 사장의 집 응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누렇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의자 끝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 아내는 서랍장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속에는 빳빳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더군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그녀는 천천히 정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20년 전 그날 당신 남편에게 덮어 씌운 것들, 그리고 최근까지 남편이 돌린 비자금 계좌 전부 복사한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눌려있던 공기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만 같았어요. 당신 남편이 막으려 했던 게 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으면 당신도 저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정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그녀의 손에 닿자 마치 뜨거운 돌을 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녀는 양손으로 그것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제 제 몫은 여기까지예요. 정숙은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을진 몰라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죠. 그 사람, 당신, 남편, 저한테 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고.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더군요. 윤재 씨, 나 이제 당신 대신 말할게요. 사장 아내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부디 당신이 겪었던 억울함, 이제는 끝나길 바라요.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틀을 두드리고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품에 안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억울함과 그녀의 20년이 함께 들어있더군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두 눈은 앞으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사건 2024고 합천 325 피고인 현우. 법정 안은 정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방청석 중간쯤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에 검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했지만 손가락 끝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아들 현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 방청석 앞줄에는 사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정숙의 시선을 느낀 그는 익숙한 비웃음을 입가에 걸었죠. 청소는 잘 하고 계시죠? 거긴 요즘도 먼지가 많을 텐데. 그쪽 발자국부터 지우고 있어요.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끝을 흐린 채 고개를 돌렸어요. 정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죠.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에 실패했고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후 도주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 조건 제시, 그리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병원 응급처치를 유도한 정황 등이 새롭게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회복 상태도 상당 부분 안정된 것으로. 정숙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사장의 시선이 그녀를 다시 스쳐 지나갔어요. 웃기지 않아요? 이 나이에 엄마가 나서서 뭐 하나 바꿔보겠다고. 그쪽 말대로예요. 이제 엄마가 나설 거예요. 사장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습니다. 정숙은 방청석 의자 팔걸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어요. 본 법원은 새롭게 제출된 변호인 측 소명 자료와 피해자 측 진술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선고는 추후 기일로 연기합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현우도 재판부를 향해 절을 하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장이 로비 기둥에 기대 서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판사도 속일 수 있나 보죠. 서류 몇 장 흔들어서. 그 서류는 당신이 쓴 흔적이에요. 웃기지 마요. 그깟 문서 하나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로는 안 되죠. 근데 이젠 나 혼자 아니에요. 사장은 입술을 달싹이며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등 뒤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그녀의 등은 결코 굽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릎 꿇게 될 날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뉴스 좀 켜줄래? 정숙의 며느리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던 손이 잠시 멈추더군요. 뉴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뜨자 모두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번드르르한 넥타이를 메고 곧 무너질 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단 자막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모 대기업 전 회장, 사장배, 비자금 조성 및 직원 해고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내부 고발자의 증거 자료가 수사에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놓아둔 찻잔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눈은 고스란히 TV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 사람이에요? 그래. 바로 그 사람. 화면이 바뀌며 회사를 나서는 사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회장님, 해고 조작 사실 맞습니까? 비자금은 몇 년 전부터 조성하신 겁니까? 허위 사실입니다. 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고 짜증을 억누르듯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화면은 다시 뉴스 스튜디오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재무 비리가 아닌 노동자 인권과 기업 윤리 전반에 대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아주 오래전 남편의 마지막 출근 날을 떠올렸습니다. 정수가 그 사람들 말대로 사인했으면 편했겠지. 근데 나 편하자고 진실을 버리진 못하겠더라. 당신 지금 보고 있지? 손등 위로 미세하게 떨리는 찻잔을 느꼈습니다. 그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섰죠.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현우가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남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나 그 사람 뉴스 봤어. 엄마가 왜 그 집 가서 무릎 꿇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긴 시간이 흐른 듯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 이제 누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세상이 알게 됐지. 그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쪽에 놓여있던 정숙의 찻잔을 들어 조용히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둘 사이에 말없는 교감이 오갔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내부 자료를 제보한 여성의 용기에서 비롯됐습니다. 해고당한 남편을 대신해 진실을 밝힌 아내의 증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입가에는 이 모든 걸 견디고 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검찰청 조사실은 차가운 조명 아래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흰색 게시판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긴장한 공기 속에서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무겁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작업복, 시간이 묻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예전 공장 동료들이었습니다. 박정만 씨, 당시 윤재 씨가 해고될 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회장님 쪽에서 먼저 사람을 붙여 윤재형 사무실을 뒤졌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죠. 혹시 비자금 관련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윤재형이 회계 자료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정리한 자료인데 사인된 거래 내역서가 이상하다고 비자금 같다고 했습니다. 형님이요. 그거 회장님한테 직접 보고했어요. 잘못된 것 같다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났죠. 회장 측에서 명확한 사유를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형님이 사무실 컴퓨터로 뭘 빼돌렸다는 얘기였는데 우리끼리는 다 알았죠. 말도 안 되는 거였다는 걸.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서웠죠.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끼리 입 다물기로 했습니다. 윤재형이 회사에 소문낼까봐 걱정된다고 위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로 기록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는 그날부터 했습니다. 말 안 한 게, 형님 가족 보지도 못한 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의자 끄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펜을 움직였고 그 소리마저 작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은 검찰청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 윤재의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고요.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니고 다녔던 가족 사진 한 장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오늘 같은 날을 어떻게 맞았을까 하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재야, 너 혼자 억울하게 갔던 그 길, 이젠 나도 같이 걷고 있어. 끝까지 갈게. 당신을, 우리 아들을 위해.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오는 박 씨와 정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마치 용서를 구하듯 눈으로 정숙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미안했어요. 정숙은 눈가가 젖은 채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 씨, 그 말 언젠가 꼭 다시 해줘요. 사람들 많은 데서 진실이 필요한 날이 올 테니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짧았지만 무겁고 깊었습니다. 20년간 눌러왔던 진실의 입이 드디어 열렸으니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더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숙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 면회 오셨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사장은 이제 흰 병원 가운과 침대에 묶인 링거줄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두 손은 이젠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죠. 정숙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일 바구니도 사과 한 알도 물 한 병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들고 왔습니다. 왔구먼.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쇳가루처럼 거칠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채 꿀꺽 삼키듯 말했어요. 정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 남편 윤재는 죄가 없었어. 난 그걸 알고도 일부러 자른 거야. 정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다잡았어요. 그 사람이 그 자료 그걸 들고 있었거든. 내가 비자금 돌리던 걸. 그게 드러나면 모든 게 끝이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자른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을 길바닥에 내몰았죠. 그땐 아무 죄도 없던 사람을.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 병원 뜰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제 와서 뭘 해도 안 될 거 아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무릎 꿇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숙은 손을 뻗어 그를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사장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가 당신 가족에게 한 짓이야.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 거야. 정숙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상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남편과 함께한 작은 공장 식당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윤재가 웃으며 도시락을 꺼내던 그 시간 말이에요.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하루도 안 걸리더군요. 서류 한 장이면 충분했죠.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20년을 무너졌어요. 정숙 씨,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우리 아들한테도 그 말 했어요? 사장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어요. 내가 무릎 꿇을 땐 비웃더니 이제 와선 당신이 이러는군요. 웃기죠. 그녀는 일어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사장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목이나 축이세요. 당신 말은 그걸로 끝이에요. 사장은 컵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컵은 그의 손에 닿지 않았어요. 정숙은 다시 물컵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당신 없이도 당신 덕도 없이. 사장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병실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용서하진 않겠지만 당신처럼 살지도 않을 겁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권력자의 눈물이 낡은 이불 위에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넌 괜찮니, 현우야? 정숙은 흰 봉투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창 너머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부쩍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지요. 괜찮아. 아니, 이제 괜찮아졌어.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중요한 건 네가 다시 살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그날 오후 법원 복도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작은 기침소리조차 크게 울리더군요. 정숙은 며느리와 함께 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가족이 조용히 법정 쪽으로 들어왔어요. 낯빛은 굳어 있었지만 어느새 마음속에 바람이 스친 듯한 흔적이 보였지요. 저희 그들의 말은 짧았지만 정숙에게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 눈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용서라는 걸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현우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잠시 후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현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돼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그 순간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며느리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앞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가볍게 맞잡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 눈에는 더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임감과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현우야. 그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들 잘 견뎌줬어. 정말 잘했어. 엄마, 나 이제 다시 살게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엄마처럼. 정숙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도 할 일은 많단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야?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래, 아빠 왔어. 다시는 너 곁에서 안 떠날게. 현빈은 현우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햇살이 법원 앞 계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더군요. 그 위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엄마가 손수할 거니까. 엄마, 나도 같이 만들래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한을 삼킨 뒤에 오는 평온. 그것이 바로 지금이었지요. 공장 앞 도로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잎새가 연초록으로 물드는 계절이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문이 굳게 잠겨버린 공장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네요. 정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있고 허물어진 담벼락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경비실도 그대로였어요. 세월이 쓸고 간 자리는 말없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박 씨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여기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오셨네요. 다들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 늙었죠, 뭐. 근데 마음은 그대로예요. 모두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20년 전 이 공장 안에서 함께 땀 흘리며 살아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중간에 떠났고 어떤 이는 남았고 또 누군가는 정숙의 남편처럼 억울하게 내쳐졌습니다. 공장 동료두가 종이 상자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이거요. 그때 회식 때마다 찍던 그 카메라예요. 배터리 갈고 필름 새로 넣었어요. 한번 찍죠. 우리 오늘 같은 날 또 오기 힘드니까. 모두가 웅성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는 웃음이 번졌고 누군가는 어깨를 툭툭 치며 장난을 걸었어요. 정숙 씨, 남편분 자리는 비워둘게요. 그 자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숙은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섰어요. 바로 그 자리는 예전 사진들마다 남편이 항상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기, 지금도 서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한 번도 떠난 적 없으니까요.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얼굴 위에 시간의 흔적이 쌓였지만 그 웃음은 분명히 과거와 닿아 있더군요. 정숙은 셔터가 눌린 직후 조용히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듯 시선이 잠시 머물렀어요. 이제야 웃네요. 당신 없이도. 우리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긴 겨울 같았어요. 이 자리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벽에 붙은 오래된 페인트를 스치고 사진기를 든 동료의 손끝까지 닿았어요. 우리 이 사진 나중에 큰 액자 하나로 뽑아서 공장 담벼락에 걸까요? 좋네요. 우리 이야기 여기 남겨야죠. 정숙은 마지막으로 담장 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지며 공장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다들 고맙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억울함이 아닌 기억의 자리로 남았네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숙은 사장님 대저택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햇살이 정원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계단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손에는 가지런히 접힌 청소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일 입고 땀으로 적셨던 그 복장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현관문 앞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하얀 손수건 하나를 조심스레 덮었지요.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고급펄이 은은히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며느리가 정숙을 마주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정숙을 본 며느리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오실 줄 몰랐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신 줄 알았는데.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유니폼 가장자리를 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는 안 와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입 밖에 냈던 말들이 떠오른 듯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 자세엔 무너지지 않는 굳은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표정엔 굳음도 원망도 없이 고요함만 자리했고요. 그 집에서 내가 손으로 닦은 바닥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 무릎 꿇을 때마다 내 아들 이름 불러가며 닦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았을 그 눈물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내리더군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 옷은 여기까지만 입을게요. 그녀는 고개 숙인 며느리 옆을 조용히 지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그 발걸음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어요. 현관 앞 유니폼 위로 바람이 지나가자 손수건한 귀퉁이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 아래는 정성껏 다려놓은 와이셔츠와 유니폼 바지, 그리고 사장 부인이 마지막 날 건넨 작은 감사 카드가 놓여 있었지요. 문 닫는 소리도 없이 정숙은 담장을 돌아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확고하게 말하셨죠.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보리차 더 마실 사람? 정숙은 웃으며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밉니다. 현빈은 작은 손으로 보리차를 들고 어른 흉내를 냈어요. 나도 멋진 어른 될 거야. 현우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준호가 멋진 어른 되면 누굴 먼저 닮아야 할까? 나 할머니 닮을래. 정숙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잔을 내려놓고 현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할머니 마음 네가 다 알아주는구나. 윤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문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전에 못 드린 말이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눈가에는 수줍은 미안함과 감사가 함께 어른거립니다. 그 집에서 어머님이 뭐 견디고 계신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숙은 윤서진의 말을 다 듣게 두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밉니다. 됐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해. 우리 이제 그 얘긴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한동안 고요가 흐르고 가을 햇살이 느릿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뭇잎 위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아이의 숨소리, 그 사이로 세 식구의 따뜻한 기척이 퍼져요. 엄마, 이제 엄마 일은 끝난 거죠?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지. 나머진 너희 몫이야. 나는 이제 좀 쉬려고. 현빈이 들국화 옆에 놓인 조그만 찻잔을 손에 들며 외칩니다. 그럼 할머니, 우리 매일매일 같이 차 마셔요. 약속. 정숙은 작게 웃으며 현빈과 새끼손가락을 맞댑니다. 그래, 약속. 우리 준호랑 할머니는 매일매일 약속이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말보다 깊은 온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모인 사람들입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평화였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맛도 참 좋다. 이렇게 마시는 차가 제일 좋은 법이지.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공장 건물을 개조한 장례식장은 천장이 낮았고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향냄새와 눅눅한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검은 상복을 입은 유경이 유골함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정숙은 국화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유경 앞에 마주 앉았어요. 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동자에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죠. 와주셨네요. 와야 했어요. 그래야 끝나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 마지막에 많이 무너졌어요. 병실에선 거의 말을 못했는데 가끔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뭐라고요? 정숙이 남편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눈도 못 뜬 채. 그 사람이 말 못한 걸 당신이 대신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정원에서 당신이 물걸레질하는 걸 봤어요. 멀리서 그게 그렇게 아프게 보일 줄 몰랐어요. 그래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그래야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움직였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죠. 그 사람의 죄도 내 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덜 미워하고 덜 후회하고 조금 더 기억하는 거겠죠. 그 기억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아요. 그 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가 품어야죠. 그 사람도 결국 외로웠던 거겠죠. 외로움이 사람을 망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을 망가뜨린 죄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웠어야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겁지만
따뜻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유경은 유골함을 천천히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내줘야겠죠. 늦었지만 응,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은 가벼워져요. 두 여인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공장 건물 벽에 붙은 그림자만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길어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님은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뜨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장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 서둘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의 재판이 끝난 뒤 며느리와의 사이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매일 학원 갔다 와서 밝게 물었지요. 마당 평상 위에 자그마한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찻잔 2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잔은 자신 것, 하나는 남편 것이라 비어 있었지만 늘 그 자리에 두는 습관이 되어 있더군요. 문득 작은 앨범을 펼치셨습니다. 공장 앞에서 동료들과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정숙님도, 박씨도, 심지어 과거 말없이 사라졌던 윤씨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쪽 구석을 조용히 바라보니 남편이 서 있던 자리만 비어 있더군요. 비어 있었지만 왠지 그 자리에 미소가 어른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 봤죠? 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앨범장을 넘겼습니다. 뒤쪽에는 오래전 부부가 함께 찍은 젊은 날의 흑백 사진이 있더군요. 청소 유니폼도 굽힌 무릎도 복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웃고 사랑하던 때였지요. 우린 결국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바람 좀 쐬러 나갈래요. 저랑 같이? 정숙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닌 어른의 단단한 결심이 묻어나 있더군요. 그래, 가자.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네요. 엄마 덕분이에요. 끝까지 버텨줘서. 정숙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셨지요? 시간이 흐르고 아픔이 지나야만 가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을, 복수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 누군가 옆에 설 수 있다는 뜻이더군요. 바람이 고요히 불고 있었습니다. 정숙님은 빈 찻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젠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고마웠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그녀의 그림자는 곧게 단단하게 뻗어나갔습니다.